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네. 가을로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환절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감기 걸리기가 쉽죠. 오늘 금요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의학 박사를 모시고 환절기에 지켜야 할 건강 상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최근 폭우로 하루하루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어제는 또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남부지방과 달리 서울은 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남부지방과 달리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상암동은 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린다 해도 약한 빗방울 정도인데요. 이 반면 어제부터 충청을 포함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의 특징은요, 이 비구름대가 가로로 길게 늘어져서 그만큼 비가 내리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날씨 상황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구름은 경북과 전북을 중심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충북 일부와 영남 일부, 전북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 부안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까지 충청 남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앞으로 비구름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남부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내일 아침 기준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의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경북과 제주, 충청 북부엔 30에서 80mm가 더 내린 뒤 충청 지역은 오늘 오후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강릉 28도, 대전 26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이번 비 중부는 오늘 그치겠지만 남부는 내일까지, 제주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기온은 당분간 30도 선을 유지하면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남부는 당장 내일까지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방심은 금물,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Q&A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청년 창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 경기 침체로 구직난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보다 신선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얘기를 할 때 어디에 취직하는 것도 일자리지만 창업도 일자리거든요. 네. 특히 최근에 청년층, 극도의 취업난에 지금 창업 비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벌써 한 22%, 23% 가깝게 우리 청년층들이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농업 벤처, 농업 관련한 창업 쪽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발된 이 창업 아이템들을 보면은 콜라겐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도 물도 마시지만 반려동물을 목적으로 한 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아이디어들도 속속 나오면서 이쪽 농업 벤처 쪽에 창업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제 우리 농산물을 활용했다는 것도 네. 또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농업이 네. 이제는 옛날처럼 아날로그 산업이 아니거든요. 먹거리, 농업 분야가 또 하나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농업 벤처 중에서 소의 초유를 이용해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 벤처들도 있고 고추장 같은 것들도 발효 부분을 좀 쉽게 개발을 해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이제 농업 이 당국에서 얘기를 하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한 1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저런 눈부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업에서 실제 개척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농식품 분야에서. 그런 것들로 보면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특히 젊은 층, 뭐 중년층도 네네네. 좋습니다. 저쪽에서 많은 기회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농업 뭐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네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한 아이디어도 물론 좋지만 네. 자금도 필요할 거고 노하우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트워크도 필요하고요. 네, 자금도 준비할 게 많을 필요하고 것 누가 좀 가이드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용 어쨌든 건강 음료를 통해서 창업에 지금 착착 진행 중인 이 사업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정말 어땠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좀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관련 인터뷰 보시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뭐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항상 따라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각 대학의 뭐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지역마다 있어요. 그래서 각 지원 기관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지원 사업들을 하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창업 시스템이 한국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찾아보신다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자의 우리가 인터뷰까지 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자금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창업에 성공한 네.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멘토링 제도 같은 것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멘토링 제도라고도 예. 불리고 네트워크 제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뭐 김현옥 앵커 얘기한 대로 성공한 지금 선배들은 있거든요. 예. 근데 후배들이 선배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각장 이 지자체에서는 그 둘을 연결해주는 뭐 멘토링, 네트워크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벤처 인증, 뭐 창업 인턴제라고 해서 창업 분야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벤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네. 곳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국에서 벤처 인증제도 또 하나 창업 인턴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쪽 분야가 유망하다. 여기서 현장 경험을 쌓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활로를 이제 틀어주고 있고요. 농업 벤처 관련한, 농업 비즈니스 관련한 거의 120개 곳들이 참가한 박람회가 열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곳에 가시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앞서 성공한 선배들을 만나서 네트워크나 멘토링도 받을 수가 있고 요즘에 농업 벤처의 트렌드는 뭔지 뭐 이런 벤처 인증제, 창업 분야의 트렌드도 배울 수가 있겠고 관련해서 이 자금이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동대문 DDP에 한번 가셔서 관련 일자리도 찾아보시고 좋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내일 모레니까 꼭 기억하셔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얼마 전 전세 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이 일고 있죠. 네, 굉장한 논란입니다. 네. 이제 그제입니다. 그제 처음으로 발표가 된 게 뭐냐면 당국에서는 이제 최근 서울 집값 폭등의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세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 돈으로 또 투기를 한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전세담보대출의 제한, 이게 규제책을 밝혔는데요. 이제 이 그제 나온 규제책은 뭐였냐? 일단은 연소득이 부부 합산 평균 7천만 원이 넘으면, 물론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네, 네, 하게 되는데 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제 전세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다주택자와 함께 이렇게 되니까 막 그제 밤이 뜨거웠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 오전에 이제 금융위하고 당국이 일단은 무주택자는 그러니까 집이 없다면 뭐 소득이 얼마든 간에 전세담보대출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는 확정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 어젯밤 오늘 아침에 무슨 문제냐면 네. 1주택자인데도 실은 어쨌든 전세를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부부 합산이 7천만 원, 8천만 원 넘는 소득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전세담보대출을 받을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1주택자 중에서도 투기꾼과 정말 필요해서 전세 받는 이 사람들을 좀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1주택자의 전세담보대출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좀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고소득자 기준을 연 7천만 원으로 잡은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연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이 고소득자냐, 이게 뭐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게 고소득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실은 명확한 기준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소득 수준을 10개로 나눈 걸 이제 10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상위 30% 계층, 8분위 이상, 8, 9, 10의 평균 소득을 봤더니 월 588만 원. 그러니까 월급 한 600만 원 정도가 그래도 상위 30%니까 네네. 고소득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실은 요즘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월 뭐 588만 원, 600만 원이라고 해도 한 명 한 명이 벌면은 300만 원씩만 이상 벌면 바로 예. 부부 합산이 저 소득이 네.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 연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이라는 게 좀 가혹하다. 아예 좀 저거 좀 현실화 해달라라는 청원들이 지금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8,500만 원 네네네. 정도까지 융통성을 뒀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종 확정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나 일단은 무주택자분들은 안심하고 전세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영상을 보는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영상을 통해서 받는 이슈는 한번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역관들이 해외에서 도착한 박스를 열어 포장된 쇠고기 덩이에 이상이 없는지 살핍니다. 미국에서 역대 6번째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흉물 검사 비율을 수입 물량의 3%에서 30%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위험 물질, 즉 SRM에 혼입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요. 포장 검사라든지 그리고 뭐 온도, 색깔, 냄새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서 문제된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를 즐겨 먹던 소비자들은 이전만큼 손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우값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한우 1등급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8,000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올랐는데요. 특히 추석이 있는 다음 달에는 19,000원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소비자들의 물가 걱정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선뜻 사지 못합니다. 한 2팩 살라 그랬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들었다 놨다 그럽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쇠고기 등 14개 성수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김담비입니다.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강연자분이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태풍 그리고 폭염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이제는 또 환절기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때죠. 그렇습니다. 네. 자, 환절기에 내 몸이 변화하는 계절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또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요, 내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 상식, 특히 이제 환절기에 필요한 건강 상식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떤 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전기가 내 몸 안에 있으면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가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자율신경. 유산소 운동을 해서 한동아 한의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의사 한동화입니다. 네. 아주 쉽고 재미있게 네. 설명하실 분을 모신다 그래서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한동아 원장님은 워낙 방송도 많이 하시고 또 말솜씨도 좋으시고 하셔서 오늘 특별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환절기 특히 건강을 챙겨야 할 이유가 있겠죠? 이제 환절기 하면 일교차가 네, 문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면역력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환절기 이제 건강 수치, 환절기 건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무엇보다도 환절기 어떻게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환절기 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기온은 이제 확 급변하는데 내 몸은 거기 못 따라가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일교차가 문제가 되면 적응력이 떨어지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대면한 게 한 10초 정도 돼요. 처음에 뵀을 때보다 지금 좀 낫습니다.
점차 적응해 가는 거죠. 김현우 아나운서는 벌써 아래 1층에서 커피숍에서 뵀어요. 그래서 적응력이 좀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력이 좋아지는데 그건 자율신경이 관여를 해요. 적응력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체온이 떨어졌어요. 체온을 높여야 되는데 체온 좀 높여야겠다. 높여집니까?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돼요. 더울 때 이렇게 혈관이 확장돼서 땀을 내야 되는데 땀이 마음대로 안 나죠. 적응력이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적응력이 바로 뭐 자율신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신경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저절로. 저절로. 스스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땀을 흘리고 싶어도 흘리지 못하고 심장을 먹게 하고 싶어도 먹게 하지 못하는 게 다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이 좋은 분들은 적응력이 좋고 면역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다? 적응력 때문이다. 적응력. 두 번째 보니까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만 45세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나이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태어나면 가장 낮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생후 6개월입니다. 화면 나오시나요? 예, 그래서 그때 예방접종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돌잔치 하잖아요. 스스로 면역세포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생후 1년이에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쭉 언제까지? 만 12세까지. 만 12세가 되면 이제 생애 중에 가장 최고 면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어머니 같이 만 45세가 되면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요. 아무 이유 없는 게 슬프네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유라도 있었으면. 두 번째보다 나이가 45세이죠. 나이가 많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 이제 계절이 여름에서 넘어갑니다. 뭘로? 가을로. 가을 하면 좀 느낌 어떠세요? 약간 스산한 느낌도 있고 약간 우울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한의학에서는 가을을 숙살지기의 계절이다. 죽이고 살리지 않는 계절이다.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처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가을은 낙엽이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스산해지고 그렇죠? 이제 그 기운 자체가 숙살지기예요. 그리고 또 가을은 오장육부 중에 어떤 장기와 관련이 있다? 폐와 관련이 있습니다. 폐요. 폐. 여러분들 이제 감기가 걸리는 거는 주로 이제 상기도 감염이잖아요. 폐 기관지 쪽이 문제예요. 폐 기관지 쪽에. 그래서 폐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장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감염도 쉽게 걸리고 감기도 잘 걸리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폐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형한 음냉하면 상폐한다. 형한 몸을 차게 하고 지금 가을인데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지. 형한. 그리고 가을이 됐는데도 찬 음료를 많이 음냉하면 뭐한다? 상폐한다. 폐를 상한다. 그럼 폐상 즉 발 해수한다. 기침이 난다. 뭐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게 먹지 않으면 폐를 상한다. 그럼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을이면 더더욱 보온에 힘쓰시고 생강차 같은 거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네 가지네요. 적응력, 나이, 계절, 폐. 맞습니다. 역시 정리의 달인.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죠.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중요합니다. 첫 번째, 면역을 높여봅시다. 미병치병하라. 따라해볼까요? 미병치병하라. 미병치병하라. 미병. 미병도 병으로 보고 치료해라.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그러네.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이거는 옥석과 같은 말입니다. 옥석. 구술 같은 말이에요. 미병치병하라. 쏙쏙 와닿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아까 서두에 솔직해집시다 그랬죠. 나는 지금 병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있잖아요. 한두 가지는. 나는 병 때문에 특정 병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 약 아무도 안 드세요?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분이 손을 드세요. 무슨 약 드세요? 비염. 네. 그러니까 비염, 코. 위염. 저는 귀가 안 좋네요. 네. 지금 알았네. 실제로 통계를 WHO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100% 중에 인류 이렇게 비율을 100% 중에 아주 건강한 사람은 5%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네.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 정도. 그럼 나머지는요? 그거는 이제 아건강. 건강하지도 않고 병도 없는 75%군이 아건강. 영어로는 서브 헬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5% 건강, 네. 질병 20%, 네. 75%는 건강하지도 않고 네. 질병도 없고. 그게 그러면 미병인가요? 미병은 5%를 포함시켜서 100% 중에 미병이 어떤 건 80%. 80%가 미병이에요. 우리가 보통 미병 그러면 작은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병이 없는 상태. 아직 병들지 않는 미자 있죠, 미. 예, 그러니까 안일미. 미달할 때 미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병에 속하는 군들이 80%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질병군으로 넘어갑니다. 관리를 잘하면 건강군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미병군을 잘 관리해서 치병,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을철 환절기 면역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네. 약복. 약복. 네. 두 번째, 식복. 네. 세 번째, 행복. 행복. 약보는 약으로 보아라. 아. 약으로 보아라. 뭐 간단합니다. 오, 약 먹으면 되겠네. 예. 그게 뭐죠? 식보는 음식. 잘 먹어라. 예. 건강하게 잘 먹어라. 예. 행복. 운동. 그렇죠. 운동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약보, 불여, 식보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한숨 쉬지 마세요. 식보, 불여, 행보한다. 약보는 식보만 못하고 식보는 행보만 못하다. 행보를 해서 안 되면 뭐하라? 식보하라. 그리고 또 안 되면 마지막에 뭐하라? 약보하라. 그런데 요즘 뭐예요? 먼저 약보 먼저 합니다. 안 되면 식보합니다. 안 되면 행보합니까? 안 되면 계속 약보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과거에는 약이 귀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건강관리의 철칙이세요. 일단 몸을 좀 바꿔보는 거고 먹는 걸 바꿔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약보, 식보, 행보 중에 뭐가 최고다? 행보. 자,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행보 중에 가장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대표는 뭐죠? 걷기 또 달리기. 걷거나 달리면 뭐가 나죠? 땀. 그렇죠. 열이 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서 땀이 나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강하게 만들어요. 그런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진다?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맨손 체조, 스트레칭. 자, 여러분들, 자, 심장 쪽에 살짝 손 올려보세요. 심장이 뛰죠?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있지만 혈액순환이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심장이 뛰어주니까. 네. 자, 그런데 손 내리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림프순환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림프순환은 팔다리를 움직여줘야 좀 로봇처럼 움직이냐? 팔다리를 움직여줘야 큰 관절을 움직여줘야 림프순환이 됩니다. 근데 큰 관절은 어깨, 겨드랑이, 팔꿈치, 사타구니, 무릎 오금이. 접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토피 피부염이 접히는 부위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 부위에 림프절들이 많아요. 임파구. 우리 보통 림프구, 임파구라고 표현하죠.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다? 이렇게 접히는 관절 부위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절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 국민체조, 맨손 체조만 잘해도 하루에 2-3번씩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몸이 달라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주위에 이제 저도 환자분들한테 근데 보통 이제 운동하세요 그러면 저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하면 겸연쩍 하세요. 하지만 숨쉬기 운동처럼 중요한 운동이 없습니다. 자, 우리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자, 숨을 쉴 때 중요한 거는 코로 쉬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들여 마시면 흉곽이 확장됩니다. 그러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들숨은 교감신경이 흥분해요. 근데 천천히 내뱉어보세요. 천천히 내뱉으면 날숨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그런데 낮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겠죠. 그럼 오작동이 일어난 세포들이 있어요. 돌연변이 세포들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언제 제거되느냐? 깊은 수면에 빠졌을 때 제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면역 시스템이 이렇게 리셋되는, 회복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쉬기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날숨을 천천히, 그렇죠? 길게 내뱉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행복 끝났습니다. 두 번째
뭘로 가볼까요? 식보. 식보로 가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드시죠. 그런데 보통 식보하면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물입니다. 물. 물. 인간은 물로 태어나서 점점 말라갑니다. 난자는 99%가 물이에요. 오.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 90%가 물이고 야. 성인이 되면 60에서 70%가 물입니다. 노인으로 가면 60% 정도가 물이고 자연사를 한다면 50% 이하로 수분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로 태어나서 점점 죽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하루 물은 얼마나 드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성인? 8컵 정도 마시죠. 네, 8컵이요? 그렇죠. 8컵 정도. 그러면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보통 2리터. 머그컵, 머그잔으로 8컵 정도. 그런데 너무 많이 드셔서 위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아까 위험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적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너무 적게 마셔서 적게 문제가 먹어서. 되는데 물은 성인 하루 2리터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이제 들어서 이렇게 생활에 실천해 보십시오. 체격에 맞게 마셔야 합니다. 체격에. 그래서 성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도 체격에 맞게. 크면 성인도 왜소하면 적게 마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키, 센티미터, 그러네. 몸무게, 킬로그램을 더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70에 70 예. 킬로그램이다. 그러면 더하면 얼마죠? 240. 240. 이걸 100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2.4 리터. 쉽네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만 포함된 게 아니라 식사 중에 들어오는 수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외시켜야 될 거는 술, 알코올, 또 뭐죠? 커피, 맞습니다. 또 뭐죠? 녹차, 카페인 음료. 음료수. 알코올 음료, 카페인 음료. 알코올 음료, 카페인 음료를 예로 이렇게 제외를 시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친구들은 이뇨작용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배출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탈수, 빠지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겠느냐? 동의보감에 보면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마셔라.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네네. 지금 저 탈수에 빠졌어요. 왜? 갈증이 나요. 갈증은 2% 정도 탈수. 야, 저렇게 자연스럽게 물을 드시네. 근데 저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대단한 하고 있어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예. 갈증이 나기 전에 마셔야 되는데 탈수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난다는 건 이미 탈수에 빠진 탈수에 신호죠. 빠졌다. 우리 몸이 너 탈수에 빠졌으니까 물 마셔. 그걸 어떤 신호로 보내요? 갈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갈증이 날 때마다 물을 마시면 만성 탈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손등 피부 잡아보기. 이렇게 해서 살짝 노인분들은 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가끔 잡아봐요. 안 돌아갑니다. 노인분들은.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안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을 너무 마시지 않으면 탈수에 빠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피부입니다. 손등 피부.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가볍게 놓고 가볍게 놓으시면 바로 바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뭐 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보통 여성분들이 이제 물을 잘 안 마십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화장실 때문에. 그다음에 부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물만 마셔도 살쪄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쟁이는 없습니다. 물은 살찌게 하지 않습니다. 율무를 살짝 볶아서 드시면 살도 잘 빠집니다. 율무가 습을 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부종도 빼주고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하고 면역도 좋게 하고. 지금부터 율무를 좀 이렇게 끓여서. 저도 맹물을 잘 못 먹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맹물 사 먹는 걸 제일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알코올과 카페인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뇨작용이 있는 것들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자, 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역을 높이는 두 번째 식보로 권해드리고 싶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 버섯에는 굉장히 많은 생리활성 물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항암제로도 개발된 성분이에요. 베타글루칸.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면역 증강 이제 식품에 있는 물질들을 연구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 근데 베타글루칸이 버섯에 아주 많습니다. 버섯에도 많고 또 효모. 우리 빵 만드는 효모 있지. 효모에도 많고 또 귀리. 또 보리. 보리에도 많아요. 그런데 버섯과 효모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면역 증강 작용이 뛰어납니다. 보리와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도 면역 증강 작용이 있지만
약간 떨어지면서 식이섬유로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감염 방지, 감기 잘 걸리지 않습니다. 세균의 감염이 잘 되잖아요. 그다음에 항암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항암 작용, 면역 증강 작용이 있는 거죠. 네. 또 항산화 작용을 해요. 항산화 아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해주면서 혈당 수치도 조절해줍니다. 엄청납니다. 네.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숙취 예방 효과도 있어요. 또 상처가 잘 낫게 해요. 소염 작용이 있어요. 버섯의 종류는 상관없이. 버섯 종류에 따라서 함량은 다르지만 대부분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버섯 많이 드세요? 네, 좋아해요. 어떻게 드세요? 그냥 볶아서 먹고요. 그냥 뭐 자, 대부분 버섯 어떻게 드시냐면 네. 버섯이네? 한 두세 번 씹죠.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먹지 않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타글루칸은 버섯의 세포벽에 들어있어요. 세포벽. 그러니까 세포벽은 우리는 그럼 많이 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자, 그럼 방법을 찾았어요. 네. 많이 씹어서. 많이 씹어요? 많이 씹어서.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많이 씹을 수가 있나요? 빨리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예. 첫 번째, 생버섯을 믹서에 갈아버리세요. 두 번째, 말린 버섯은 가루 내세요. 이거를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위장에서 소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가 되죠. 미리 소화를 시켜봅시다. 발효. 생버섯을 믹서로 갈았어요. 말린 버섯을 가루 냈어요. 이것을 밖에서 발효를 시키세요. 그러면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버섯 보면 상황버섯, 차가버섯, 맞아요. 굉장히 비싼 버섯이 많습니다. 네. 그런 버섯은 치우고 네. 마트에 가서 제일 싼 버섯 주세요. 예. 3,000원어치, 10,000원어치 사서 그 버섯 요리하세요. 그러니까 종류에 상관없이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강황입니다. 강황. 강황. 강황 유명하죠. 강황가루, 맞습니다. 강황. 강황 또 생각나시는 게 뭐죠? 카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강황의 색깔이 무슨 색이죠? 노란색?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커큐민. 강황에는 3에서 6% 정도의 커큐민이 있는데 이 커큐민이 면역 안정작용을 합니다. 면역 항진 작용을 합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강황이. 인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 환자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 이유를 찾아봤더니 커리 때문입니다. 커리입니다. 커리 중에서도 강황. 강황 중에서도 커큐민. 노란색 색소가 그런 작용을 나타내는구나. 예. 또 비염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면역 질환 중에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이렇게 전반적인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면역을 안정시키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면역은 너무 항진돼도 안 되고 너무 저하돼도 안 됩니다.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안정시키는데 이 강황이 그런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시중에 이제 강황을 구하러 갑니다. 나갔는데 강황이 없어. 네. 울금 드시면 됩니다. 강황과 울금은 둘 다 공통적으로 생강과입니다. 생강과. 엄마가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물로 드시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래요? 강황가루는. 커큐민은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드실 수 있으면 우유랑 같이 드시면 되고 그리고 양은 요즘 방송에서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하는데 너무 적어요. 보통 우리 수저 있죠. 밥 먹는 수저로 태서 털어. 한 스푼. 한 수저. 밥 먹는 수저 깎아서 한 수저. 티스푼으로 2개 정도. 네. 그래서 우유에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두세 번 정도 드시면 되고. 자 마지막 약보입니다. 약보. 허즙보하라. 허즙보. 무슨 뜻일까요? 허즙보. 배고프면. 허즙보하라. 한의사들이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진찰을 합니다. 환자분이 와서 이렇게 증상들을 쭉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봐요. 이 환자는 어디에 속하는 증인가? 그걸 8강 변증이라고 합니다. 8강 변증. 몇 개로 나누겠어요, 그럼? 8개. 와, 되게 똑똑하시다. 8개 나눕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환자분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워지면 심해지고 열감이 심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어요. 더워지면 심해지고 양증이네. 양증이고 피부병이네. 표증이네. 표증이고 또 열감이 심해.
열증이네. 열증이고. 나쁜 기운에 의한 증상이네. 실증입니다. 실증. 이런 경우에 보약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허죽 보하는데 이 환자는 실증이에요. 만약에 이 환자한테 보약,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보약을 쓰면 증상은 100% 악화됩니다. 환자가 전화해요. 선생님 더 심해졌어요. 오호, 처방이 잘못된 겁니다. 보약을 무조건 먹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자, 그러면 보약을 언제 먹을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추위를 많이 타고 배가 아프면 설사를 하고 손발이 차고 기운이 너무 없어요. 자, 봅시다. 추위를 많이 타. 음증, 음양, 음증이죠. 네. 그다음에 배가 아프면 설사합니다. 표리, 리증, 링, 소병입니다. 손발이 차요. 냉. 한열 중에 한증, 한. 그렇죠. 냉증, 한증. 기운이 너무 없어요. 허네요, 허. 허증. 어. 이런 경우에 보약을 쓰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보약은 누구나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에 따라서 이제 구분해야 되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사상 체질 있죠, 사상 체질. 네. 사상 체질에 따라서도 보약이 다릅니다. 소음인들 대부분 몸이 차고 위장이 약합니다. 소음인들은 몸이 차고 저는 몸이 너무 차요, 예민해요, 위장이 약해요, 소음인이세요. 식욕이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쓰는 보약이 바로 인삼 같은 보약입니다. 홍삼 같은 보약이고 황기 같은 보약이죠. 온 국민이 복날만 되면 먹는 삼계탕은 네. 참 저는 걱정스러워요. 소음인들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열이 많은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구나. 그런 분들이 만약에 삼계탕 드시려면 오리로 바꾸셔야 되고 인삼이나 황기를 더덕 같은 걸로 바꾸셔야 되고 초계탕은 어때요? 어차피 닭이 성질이 뜨거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냉초계 국수 같은 거. 뜨겁게 차라리 먹지 말고 좀 먹으려면. 차갑게 먹으려면 그러면 열 체질도 조금은 괜찮겠죠. 네. 자, 두 번째 소양인. 선생님, 저는 너무 욱해요. 열이 너무 많아요. 허리가 아파요. 비뇨생식가 약해요. 그럴 때 쓰는 보약들. 숙지향, 구기자, 산수유. 저런 보약을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위에 있는 분한테 아래에 있는 보약을 쓰면 전화 옵니다. 설사해요. 배 아파요. 몸이 더 추워졌어요. 이 소양인한테 소음인 보약을 쓰게 되면 열불나 죽겠어요. 두통이 생겨요. 눈이 충혈돼요. 상기가 돼요. 왜? 기운이 안 맞으니까. 태음인들 땀이 많고 비만 하고 또 심폐기능이 약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맹문동, 오미자, 녹용 그런 것들 보약을 쓰는 거죠.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딱 와서 선생님 좀 보약을 좀 먹고 싶어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허증이면 기허증인지 혈허증인지 이제 음허증인지 양허증인지 보는 거죠. 그래서 쓰는 처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약은 증상과 체질에 따라서 구분해서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국민 보약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옥고입니다. 경옥고. 경옥고. 그래도 저 경옥고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이 경옥고는 사실은 체질과 무관하게 누구나 먹어도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선시대 왕이죠. 정조가 네. 경옥고를 먹고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계보를 보면 예. 영조 아들이 사도세자, 예.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입니다. 예. 영조는 인삼을 굉장히 사랑했고 인삼 때문에 80세를 넘게 살았고 네. 이제 그런 이제 인삼이 잘 맞는 체질이에요. 네. 사도세자 여러분들 영화도 보셨죠? 네. 성격이 아빠랑 다릅니다. 욱해요. 열 체질입니다. 네. 인삼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안 맞네. 맞아요. 그러면 사도세자의 아들인 네. 정조도 할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라 아빠를 닮았습니다. 화가 많고 열이 많습니다. 인삼이 안 맞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표현인데 경옥고를 먹고 죽었습니까? 아니고 네. 인삼이 맞지 않는 체질인 거예요. 네. 그 경옥고의 주요 성분이 인삼인 거죠? 그렇죠. 네. 인삼, 생지왕 네, 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경옥고가 국민 보약이 된 이유는 인삼, 소음인 약인 몸이 찬 체질에 맞는 인삼, 또 몸이 열이 많은 체질인 생지왕, 복령은 이제 무난하고 꿀이 들어가는데 열이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인삼 때문에. 그럼 추가 질문이요. 네. 그래서 인삼은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홍삼은 괜찮다. 땡. 아니에요? 네, 땡. 오. 인삼에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예. 사포닌을 이제 진세노사이드, 인삼 사포닌을 좀 독특해서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데 네. 식약처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100명을 데려다 놓고 인삼 사포닌을 진세노사이드를 이렇게 먹여서 네. 배변으로 어떻게 분해가 나오는지 봤어요. 봤더니 25%는 분해가 안 됩니다. 진세노사이드. 네. 홍삼은 인삼을 쪄서 만듭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홍삼에는 사포닌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삼이 계속
찌고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예? 독특한 사포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게 분해가 된 게 아니라 숙성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인삼이 맞는 체질이 홍삼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홍삼을 네. 열이 너무 많거나 혈압이 너무 높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드시면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녀분들한테 너무 홍삼을 많이 먹여요 요즘.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하지도 않는데 홍삼을 먹입니다. 그냥 먹여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과잉 행동 장애를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동생 한번 때렸다가 TV 켰다가 게임했다가 엄마한테 소리 질렀다가 우유 엎었다가 차분하지 못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보약을 쓰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차분한 약을 써야지. 아까 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양인한테 쓰는 차분해지는 약을 보약을 써야 되는데 홍삼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더 활성화되고. 더 난리가 납니다. 다음 그러면 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공진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양이 들어가야 진짜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렇죠. 뭐 사양이 들어가야 진짜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건 사양은 사양 노루에 있는 사양낭, 사양 주머니에 있는 이제 생식선을 이제 이렇게 추출해서 약으로 쓰는 건데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100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100개를 제가 수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게 예를 들어서 한국만큼 공진단을 또 많이 먹는 나라가 없어. 그러면 그 모든 공진단에 다 사양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겠네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예민한 거지만. 예, 그래서 예. 사양이 들어가 있는 꼭 공진단을 먹어야 되느냐? 저는 아니다. 남 반댈세. 남 반댈세.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오픈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관리 품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쓰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물 마시듯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합성, 그러니까 사양의 주성분은 무스콘입니다. 무스콘. 합성 무스콘이 있어요, 이미. 이거를 활발하게 첨가해서 쓰고 예. 이때 합성 무스콘이 들어간 사양입니다라고 오픈해주면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럼 효능은 다 비슷한가요? 효능은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 효능이 사양이 아닌 건가요? 효능은 동일하지 않겠죠. 예. 근데 비등이라는 단어 씁시다. 예. 넘어서지 못해요. 예. 합성 무스콘이나 목향이나 치명을 대신한 게 천연 사양을 넘어서지 못하지만 넘어서지 못하지만 비등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앞으로 합리적이네요.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녹용을 많이 먹으면 예. 머리가 나빠진다는 속설은 어떻게? 맞아요. 녹용이 참 속설이 많은 예. 것 같아요. 과거에 녹용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녹용을 계속 다 있으면 궁으로 상납을 했어요. 상납. 그런데 후궁들이 왕자들 있잖아요. 후궁들. 하도 자기 왕자들에게 녹용을 먹이려고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빼돌렸나 봐. 그래서 녹용 저장 창고에 네. 경고음이 붙었습니다. 녹용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와전돼.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녹용을 먹어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시고 예, 예. 오해다. 수험생 부모를 두신 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총명탕은 어때요? 총명탕도 마찬가지인 게 네. 총명탕의 주 재료들이 대부분 소음인 약입니다. 소음인이면 특징적으로 몸이 차고 예민하고 체력이 약하고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또 총명탕이 필요해요. 네. 엄마 나 미치겠어 어떡해? 근데 태음이는 시험 못 보면 어떻게 재수학 됐어 빵찜이나 할래. 체질적으로 수험생도 체질적으로 달라. 야 학교 좀 가. 소음이는 늦어 깨워야지. 태음이는 됐어 나 걸어갈게. 내 곁에.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군요. 그래서 성격이. 총명탕 재료들 보면 보통 위장약들이 많이 들어있고 예민한 신경을 좀 잡아주는. 그러니까 소음인들이 좀 예민하니까 그런 쪽 약들. 예.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리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우리가 우산을 씁니다. 네네. 근데 그때 내리는 비를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비를 막아주는 우산은 면역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보와 맞지 않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산을 꺼내서 펼쳤더니 우산에 구멍이 뚫려 있고 우산대가 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를 다 맞죠. 맞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 우산은 날씨가 맑고 화창할 때 한 번쯤 펼쳐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지 막고 우산 살도 고치고 우리의 면역력도 병이 나서 부랴부랴 서두르면 이미 늦습니다. 네. 평소에 건강할 때 나의 면역력을 챙겨서 잘 회복시켜 놓으면 건강하게 이 환절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재미있게 네. 그리고 쉽게 건강 상식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동아 한의사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시간입니다. 오늘의 네. 주인공은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에서 아주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분이십니다. 네, 바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인데요. 네. 의원 시절부터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될 만큼 아주 성실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천 특별시대를 꿈꾸는 박남춘 시장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가 55.8%로 당선이 확실시되고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 현직 프리미엄 후보를 꺾고 당선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해양수산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신임을 얻었고 당당히 청와대에 입성했다. 의원 시절에는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인정받았고 결국 민선 7기 인천시장직에 올랐다. 이제는 인천을 서해평화협력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날갯짓을 시작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시장이 만들어갈 인천특별시대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밴의 MC를 맡고 있는 빅마우스라고 합니다. 저희 로봇밴은 이동형 로봇 공연 컨텐츠로서 앞으로 여러분을 로봇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로봇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K-POP 댄스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뮤직 스타트! 안녕하세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뒤 오프닝 진행을 맡은 채널A 보도본부 홍성규입니다. 인천은 북한과 마주보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짙은 곳인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보수 후보를 따돌리고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자란 토박이시죠? 네. 인천시장이 된 소감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고향의 그 장으로서 한번 그 고향을 위해서 잘 한번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제가 운이 좋게 인천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네. 청라국제도시 안에 있는 로봇타워라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봇 댄스쇼도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박 시장님께서 이 로봇타워가 어떤 시설인지 직접 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여기가 그 로봇 산업의 메카로 이제 그 육성을 하려고 그래서 여기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산학연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로봇 산업을 육성해 가려고 이제 조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여기에는 드론 관련한 기업도 들어와 있고 해서 총 54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이라는 그 국가기관이 또 여기 와 있어서 드론의 안전 인증 업무 이런 것들을 또 좀 하기 위한 그 센터 구축도 하고 해서 로봇과 드론의 그 메카 이렇게 좀 육성해 보려고 지금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로봇과 드론의 메카 어떻게 또 발전해 갈지 기대를 한번 걸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남춘 시장이 인천광역시장이 되기까지 걸어온 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 박남춘은 인천광역시장으로서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공정, 소통, 혁신으로 인천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인천 특별 시대를 만들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자, 저희가 박남춘 시장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정치 1번지입니다. 자, 박 시장께서 국회의원 시절 맡았던 지역구 네. 인천 남동갑이 보니까 인천시청도 자리하고 있고 네. 각종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어서 네, 인천에서는 정치 1번지다 이렇게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네. 19대 총선에서 박 시장이 20여 년 넘게 만에 네. 처음으로 진보 후보로서 당선이 되셨는데 예, 네. 특별한 비결이 있으십니까?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게 그 상대 그 당의 그 공천 과정에서 그 원래 현역 의원을 공천을 주질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내리 4선을 했던 국회의원이 있었죠. 우리 이윤성 전 선배님이 의원이시죠. 공천을 네. 못 받으시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셨고 네네. 이제 또 한나라당 후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3파전이었는데 표가 분산되고 하는 효과도 봐서 10,000표 정도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네. 당선이 됐고 그래서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 또 제가 살아온 것에 대한 평가도 해주셨지만 운도 좋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육관왕입니다. 자, 그렇게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셔서 네. 육관왕에 오르셨어요. 네. 저희가 한번 꼽아봤던데 19대 국회 의정대상, 네.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을 하셨고요. 받았고요. 예.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 예. 국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상도 받으시고 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네. 또 수상하시고 예.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도 네. 수상을 받으셨어요. 네, 맞아요. 국민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네. 국민안전대상도 수상하셨고 네. 제가 이제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거는 그 NGO 모니터단이 있어요. 네. 200여 개 이제 그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몇 달간 합숙하시면서 네. 이제 그 국정감사를 이제 모니터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우수위원을 선정을 하는데 그게 아주 정밀해요. 네. 화장실 간 시간까지 다 체크를 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매너라든지 또 이제 뭐 화냈다든지 이런 걸 하면 또 감점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점수를 내서 이제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시상을 하는데 제가 그걸 국회의원 하면서 6년 연속 그 받았어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정책 보고서 같은 거 얼마나 충실하게 냈느냐 이런 것도 다 이제 가점도 주고 해서 하는데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의해서 6년 연속 받았다는 거 이게 저는 가장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남춘 시장이 열어갈 새로운 인천 시대는 어떤 모습일지 네. 저희가 또 정책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정책 키워드는 예. 인천 특별시대입니다. 자, 후보 시절부터 인천 특별시대를 만들겠다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인천 특별시대 어떤 의미가 담긴 공약입니까? 그러니까 저의 정치적 스승이 노무현 이제 전 대통령이신데 대통령께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늘 강조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침반으로 그렇게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을 주인으로 시민이 시장은 그런 시정을 펼치고 그것을 제가 인천특별시대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선거운동을 했고 지금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나 이런 데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생각하기에 광역시 그다음 특별시 이런 개념에서 서울특별시와 비견되는 시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 아닐까 했는데 특별시민을 만드는 시가 되겠다는 구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시민을 특별히 잘 모시겠다고 그런 뜻으로 썼어요. 다음 키워드는 서해 평화협력시대입니다. 자, 민선 7기 박남춘호의
1호 공약이 보니까 서해 평화협력 시대 동북아 평화특별시 인천입니다. 네. 어떻게 실현하실 생각이십니까? 올해 그 4월 달에 판문점 네. 선언이 있었고 정말 획기적인 지금 남북 관계의 진전이 있고 만일 이 평화 체제로 전환이 될 경우에 저는 아주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인천 항만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을 다 유치할 수 있는 중심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현재는 북한이 그 공항 같은 경우도 베이징 공항을 그 허브포트로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우리 인천 공항에 와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심, 이런 것들을 잘 받아내야 되고 또 지금 서해오도 우리 어민들께서 고충을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중국 어선들이 와서 불법 조업도 하고 뻔히 어장을 보고도 지금 현재 그 NLL 그 지역에는 가질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서해 평화 어로 수역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공동 어로를 하는 거죠, 북한과. 네. 이렇게 될 경우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인천은 뭐 남북 평화가 찾아드는 그 시기에 그 번영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걸 준비하겠다는 생각으로 공약들을 많이 얘기했죠. 예,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교통특별시입니다. 지금 공약사항 중에 보면 예.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네. 이곳 인천 청량까지 연결하겠다. 네, 네. 이런 공약을 내셨는데 서울까지 그러면 얼마나 걸리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청라에서 그 급행 열차로 가게 되면 화곡까지 19분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예, 가까운 건가요? 빨리 갈 수 있어요. 화곡에서 갈라져 가지고 북쪽으로는 홍대 입구까지 가고 네. 이 남쪽으로는 신도림을 거쳐서 강남까지. 또 하나 이제 인천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교통 지역이 어디냐면 그 남부 쪽이에요. 서울에 가기 위해서는 이 버스를 타고 특히 남동구 같은 경우는 송내까지 와야 돼요. 네. 거기에서 전철을 바꿔 타고 이제 가야 이제 1호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그 구로역에 있던 차량 기지를 광명 쪽으로 이제 세정거장을 내려와서 이제 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그럼 차제에 쭉 그 인천으로 연결을 해서 남부 쪽으로 이제 끌고 와가지고 그거를 기존의 인천역 여기에 연결을 시키면 이게 제2경인 전철이 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상생특별시입니다. 지금 인천에 구도심과 네. 신도심 사이에 예. 지역 불균형차가 예.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설명 좀 참, 해주시죠. 네,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게 비단 인천만의 문제는 아닌데 인천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더 좀 속도가 빠른 것 같다고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 경제 자유구역이 3군데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왜 송도에다만 재정을 쓰느냐 하는 이런 반대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서로 간에 또 이 그 논쟁거리가 되고 또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원도심에 대해서는 이 부시장급으로 원도심 그 재생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원도심에 열심히 한번 그 노력을 해보려고 그래요. 원주민들이 뜻을 모으면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집 또 그리고 한두 채 더 얹어서 임대료도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거 잘 도입을 해서 그렇게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면은 또 서로 행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남춘의 사람들 오늘의 인물은 박남춘 시장의 운명을 바꾼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일까요? 네. 아유, 예, 드론이 전해준 사진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요. 제가 2008년도에 18대 총선 때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또 저도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다가
이제 봉화 마을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예요. 네, 많은 그 분들 앞에서 이 사람 허우대 멀쩡하게 생겼죠. 근데 공천도 못 받았어요. 그러더니 내가 인기가 없어서 이 사람도 인기가 없나 봐요. 그러시면서 막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바람에 제가 막 웃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는 언제 인연을 맺으신 거예요? 해수부 장관을 하실 때 인연을 맺으신 거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수부 장관으로 부임을 하셨고 저는 그때 당시에 감사 담당관을 했었어요. 아니 저희가 알아보니까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 승진 대상이었는데 네. 1순위였는데 네. 노 전 대통령이 장관으로 계시면서 총무과장 좀 맡아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곳이 있으니 승진을 좀 양보하시오. 안 되겠소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버텼죠. 그때 버티셨습니까? 대통령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몰랐고 그래서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인천은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가 담긴 이야기입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도 그 배웠던 정치 철학인데 민주주의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져야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우리 시민 한 분들 한 분들이 좀 행복해지고 경제적으로도 강해지고 문화적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시민들의 뜻이 좀 잘 전달되고 그런 의사 전달 체계가 잘 갖춰져서 그 뜻이 잘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한 분 한 분을 다 시장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최대한 묻고 수렴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박남춘 인천시장 만나고 오셨고요. 혼선이 있었던 관계로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철우 지사는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맞는 바이엔슈테판 비어 콘서트가 어젯밤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양조장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이엔슈테판은 비어 콘서트를 통해 국내 맥주 애호가 등 200여 명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마커스 앵글렛 부사장은 천년 역사의 양조 전통과 기술 혁신을 주제로 강연했고 드링킹 선발전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창농 귀농 박람회가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귀농 귀촌 박람회인 에이팜쇼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창농 귀농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휴양 캠핑 등 각종 즐길거리와 우수 특산품을 싼값에 파는 에이팜 마켓도 만나볼 수가 있고 입장료는 무료라고 하니까요. 주말에 가족과 함께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생방송 김현우 교문이 8월 31일 마지막 날 함께 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